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행스터입니다. 나는 올해 8천만 원을 2020년도에 벌 것이다. 유한양의 주식 투자로 월 5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치료제 1순위 후보 렘데시비르 첫 임상 68% 호전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68% 호전이라는 것을 바이오 시장에서 호재로 봐야 되나 아니면 악재로 봐야 되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렘데시비르의 첫 인체 임상 실험 결과가 공개됐다. 중증 환자, 중증 환자 68%가 증상이 호전되고 47%가 완치가 됐다. 그러니까 68% 증상이 호전된 사람들의 47%가 완치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13%는 사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증 환자에. 중증 환자 61명에게 최대 10일간 렘데시비르를 투여를 했다. 이 중 53명 가운데 30명은 투약 당시 스스로 인공호흡 장치에 의지하고 있었고 4명은 산소 공급 장치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굉장히 위급한 환자였었던 거죠. 그래서 53명 중에 36명의 환자가 호전이 됐고 완치된 환자는 25명. 25명. 산소를 공급받고 있던 환자 30명 중 17명은 장치를 떼어낼 수가 있다. 호전이 됐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특히 상대적으로 경증에 속하는 산소치료 환자 집단에서 좋은 효과를 보였다. 71%, 7명 중 5명이 증상이 개선됐다. 다만 53명의 환자 중에 7명은 사망했다. 실험에 참여한 32명, 그러니까 60%는 장 기능 장애, 저혈압 등의 부작용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현재 데이터만으로 약효에 대한 결정적인 결론을 낼 수 없지만 렘데시비르는 희망적이다라고 말했네요. 일단 뭐 연구진은 실험한 환자 수가 굉장히 적고 무작위 실험 상태에서 대조군과 비교한 데이터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를 했습니다. 자, 이 기사의 결론은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에 대한 승인된 치료법이 없다. 백신도 없다. 길리에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에볼라 치료제. 하지만 이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는 유력한 치료제 후보로 꼽힌다.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이플루를 개발한 제약사이기도 하고 이 타이플루를 통해서 글로벌 파마가 된 제약사이기도 합니다. 자, 어느 정도의 효과는 나타난 건 사실이지만 총 61명을 대상으로 투여한 이 실험 결과에서 60% 절반이 넘는 수치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실은 일반 환자에게는 투여가 될 수가 없죠. 가장 유력하고 임상을 통해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유력한 치료제 후보로 꼽히는 거지. 이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치료제는 사실 향후 나올 치료제로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 치료제 1순위였던 이 렘데시비르가 유한양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뭘 것인가? 이 소식을 호재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바이오 심리가 살아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유한양의 주가도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저같이 이제 이렇게 상황 인식을 하고 기사를 읽으면서 아하 32명의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60%나 된다. 이거는 치료약으로 될 수가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주가가 또 바이오 심리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 뭐 어디다 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호재야? 악재야?
이걸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의 주제가 한 번에 들어가지 마라 이 말 아니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유한양행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들어가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뭐 좀 들어갔었으면 관망을 하다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같이 이제 완전 매도를 한 상태에서 저가 매수를 기다린 사람은 당연히 기다려야죠. 여기서 더 들어가기는 힘드니까. 그리고 원래 이제 뭐 유한양행 장기 투자하셨던 분들은 어쩔 수가 없으시고요. 자, 뭐 잠정 결론 짓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1순위 후보 렘데시비르 68% 호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32명에 대해서 60% 이상 나왔다.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쓸 수는 있겠지만 당장 치료제로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오케이. 자, 다음 2008년 반등 뒤에 2차 폭락 48% 반등한 코스피. 이번엔 어떻게 될 것인가? 코스피가 지난 7일 1800선을 회복하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중 바닥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죠.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급락해서 W자형 회복 경로를 그릴지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갈리면 안 들어가야지. 갈리면 확실치가 않는데 여기다 대고 들어갑니까? 동학개비 운동 자체가 진짜 누구 호구 만드는 운동이에요. 호구 만드는 모르는 애들. 모르면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여기서 대박을 놓고 대박이라는 거는 모든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리스크가 큰 겁니다. 자, 글로벌 경기 위기 때는 23% 91일간 하락을 했다가 1차 저점을 찍고 하락분의 64%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쑥 내렸다가 살짝 반등했다가 쭉 내려가 버리는 요런 느낌의 흐름을 보여줬었다. 아우, 차트 좋네요. 차트 좋아요. 근데 코로나19 사태는 24일간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하락을 해가지고 1차 반등을 지금 한 상태예요. 35%가 빠른 시간 동안에 쭉 하락을 한 다음에 하락분의 48%가 올라왔다. 추가 반등을 할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 저는 큰 상승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 기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추가 반등은 없다. 올라도 그렇게 많이 오를 수가 없다. 사실 하락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락도. 지지부진한 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자, 유한양행은 오를 만큼 올랐다. 유한양행은 오를 만큼 올랐는데 잠깐의 반등은 있을지 몰라도 이번 주 저는 뭐 하락을 예상을 했죠. 꾸준하게 지속적이면서 천천히 하락할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호재가 더 이상 한 달 안에 나올 호재들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유한양행에서. 첫 번째는 기술 수출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마일스톤이나 추가적 계약금 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공시가 떴지 않습니까? 저번 주 금요일까지 두 번의 역대급 공시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뭐 호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굉장히 여담인데 제 채널에 뭐 작지만 유한양의 전문 채널 아닙니까? 이 유한양의 채널에 금요일 고점을 찍고 조회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제 채널로서는 굉장히 뭐 아쉽지만 제 채널이 안 좋아가지고 조회수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실시간 폭증했던 저번 주 수, 목, 금에 비해서 하락하더라. 원래 저의 조회수는 금, 토, 일이 굉장히 높거든요. 작은 채널이지만 1000명도 안 되지만 예. 제가 요거 한번 이게 제 채널을 조회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구독자가 한 20%가 제 채널을 보시고 나머지 한 7, 80%가 원래
다른, 그러니까 그 유튜브가 뿌려주는 추천 영상이나 이렇게 가가지고 제 채널을 접하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7일, 8일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튀어 올랐다가 쭉 올라가죠. 주가도 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6일에서 7일, 8일, 9일, 9일 날 좀 줄어들었잖아요. 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10일 날 떨어졌네. 10일 날. 그러니까 9일 날 점차적으로 개미가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거죠. 관심도가. 이제 지표가 확실하네. 유한양행 주표는 내 조회수를 판단으로 해가지고 주가 등락을 조금 결정할 수 있겠네. 이거 좋은 지표인데. 세상에서 유한양 행스터만 활용할 수 있는 지표. 유한양 행스터의 채널 조회수 지표. 이거 신뢰 있는데. 와, 이거 다음 주에 주가 떨어지면 이거 대박이겠는데. 제 채널의 조회수로 유한양행의 어떤 흐름적인 흐름을 판단할 수가 있을 수가 있겠다. 다음 주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2008년에 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1차 반등 이후에 재차 급락이 찾아왔다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이 됐는데 정책이 선반영이 됐잖아요. 정책이 선반영이 되고 일시적으로 막아준 듯 하지만 그게 막아져서 해결이 되면 주가가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환자 수, 증가 수, 그리고 미국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환자 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위험성이 산재하다. 근데 미국은 사실 뉴욕만 지금 시작된 거예요. 뉴욕 다른 지역 주의 흐름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조심해라. 하락을 조심해라. 여기서 날아가더라도 현금의 10%만 해라. 급할 게 뭐가 있냐. 지금 들어가서 2배, 3배 들어갈 종목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 이 말입니다. 유한양행으로 투자를 할 거면 얼마나 편합니까? 10%, 많으면 뭐 20%, 10% 정도 내외에서 조금 투자를 하셔라.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주식 투자할 날이 아직도 3, 40년이 남았는데 나 들어갈 테니까 얼마에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의 투자 기법은 똑같다. 매뉴얼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원칙에 따라서 내가 세워놓은 원칙에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쉽게 이런 흐름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24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예전 가격으로 무서워요. 솔직히 더 날아가면 축하해 준다니까요. 내 것이 아니다. 저는 25만 1,000원에 팔았지 않습니까? 5만 1,000원에 5만 1,000원. 거의 기간이나 프로그램 매수랑 동일하게 제가 매매를 하거든요. 얘네들 팔 때 팔고 살 때 사주고 올라타는 시점이 유한양행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올라갈 때 지속적이고 꾸준히 기관들이 살 때가 있어요. 그때 올라타는 거고요. 기관하고 연기금이 미친 듯이 팔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이때 쭉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20만 원 내외에서 매수하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0만 원까지 내려왔다고 한다 하면은 50% 들어갔겠죠. 그 전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황 보면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낙폭의 50%를 복원한 시점에서 다시 조정기를 맞았다는 설명인 겁니다. 이 기사는 우리가 투자를 하고 급해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보 투자자들 말고 뭐 1, 2년 투자하신 분들은 내가 급하다. 급하다. 느낌이.
그러면 거의 대부분 떨어집니다. 본인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급한 마음에 매수를 하거나 사놓고도 왜 안 오르지? 막 이런 마음이 급하면 수익을 보기가 좀 힘들지 않나.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근데 편안한 매수 시점이 있습니다. 편안한 매수점이 있다. 유한양행으로 말하면 42,000원대, 4만원대. 이 가격에 오면 사실 또 지켜보다가 못 사는 분들도 계셔요. 못 사는 분들도 계신데 한번 차트를 한번 봐 보십시오. 20만 원에 샀다가 25만 원에 팔면 얼마나 편안한 투자입니까? 물론 저는 뭐 그렇게 매도를 하지 않지만, 그렇게 기다리는 않지만, 제가 어제 영상에서 착착착 10%, 10%, 10%, 30%쑥 떨어지면 50% 자금 회전하고 투자를 한 다음에 올랐다가 어느 적정 수준에서 제가 파는 시점이 거의 다 고점 대비했었을 때 거의 한 7, 80% 수준에서 팔아버려요. 매도 포인트를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것이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그 상태에서 이때쯤이면 팔아도 되겠구나. 더 올라가면 축하해주고 80% 정도에서 항상 스턴은 팔아왔다. 25만 원가 올라가면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아라. 욕심 부리지 마라. 제가 매도 포인트가 21만 7천 원일 때도 있었고 23만 22만 뭐 5천 원 7천 원 뭐 이럴 때도 있었고 30만 원대에도 팔았었고 25만 원대도 팔았었어요. 제가 고점을 알아서 그 뭐 어깨에 팔았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저번 주 금요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일스톤 받고 현금 흐름이 들어와. 그 다음에 계약금도 또 받았대. 와, 대박이다. 유한영행은 굉장히 안전하고 배당도 준다는데 이렇게 기술 수출까지 했어. 언론에서 또 펌프질하죠. 펌프질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유한영이 안전하니까 앞으로도 향후 발전성이 있다. 여기 이제 뭐 들어오는 거죠. 그러지 마시라. 유한영행 사는 시점은 바로 따로 있다. 다음 주에 제가 틀리고 주가 하락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하락이 안 되고 올라가면 1, 2만 더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거. 우리는 유한양 행스터는 한 달에 50만 원이면 족하다 이 말이에요. 벌써 다 목표 달성 끝나버렸잖아요. 한 1,300만 원 정도니까 올해 거 그냥 농사 끝났어요. 50만 원. 근데 저는 2020년에 8천만 원 벌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벌써 거의 20% 가까이 왔습니다. 4월 달 정도가 됐는데 이거는 기다림의 문제예요. 주식 투자는. 근데 또 유한양행이 뭐 망할 회사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시총에 가까운 현금 보유를 하고 있고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 마지노선이 있다. 그리고 변동성에서 포인트가 착착착 있다라는 겁니다. 더없이 좋은 주식이죠. 최근에 바이오 심리 좋아지면서 떨거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개미 투자자분들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한몫 잡아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욕망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25만 원 저는 팔았습니다. 무조건 주식을 지고 장기 투자하는 것이 유한양행 투자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8년 10월 31일까지만 그런 투자를 했었어요. 돈 생기면 애기처럼 유한양행 내 사랑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면서 그래 떨어졌지 고생했어. 하지만 너 할 수 있잖아. 더 올라갈 수가 있잖아. 그래 계속해서 노력해줘. 경영진, 이사진 다 이제 뭐 믿으면서 유한양행 꾸준하게 내 자산 투자하면서 월급 타면 또 사고 매입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수익이 안 나더라. 물론
오래 보유하면 수익은 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부상증자랑 현금 매각이 있기 때문에 은행 금리 이상은 해줘요. 우리 양행이 형님이. 거의 뭐 대한민국 국채보다 더 나으니까 수익률 자체가. 근데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뭐 유한양행 우를 사시고요. 유한양행 주식을 샀다라는 거는 우를 산 게 아니라 우선주를 산 게 아니라 유한양행 주식을 샀다라는 거는 일정의 시세 차익을 기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기로 투자를 하면서 장기로 투자해라. 단기로 매매하면서 장기로 투자해라. 그것이 살 길이다. 왜? 박스권에 갇혀있다. 유한양행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박스권에 잠겨있다. 호재가 있고 실적이 올라가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간다. 그 호재가 단발성인 계약금이나 수출 공시가 아니라 꾸준한 현금 흐름이 지속이 돼야 된다. 영업이익이 오르고 순이익이 꾸준하게 5%, 5%, 5%, 5%씩 꾸준하게 올라줘야 된다. 그 시점이 온다. 단기간으로는 오지는 않지만 향후 글로벌 빅파마로 가기 위한 초석이 되는 시점이 온다. 그래서 R&D 투자 비용도 한미에 견주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도 팔았잖아요, 최근에. 그게 총 자산의 한 9% 정도 될 거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찾았네요. 공장 부지 매각 군포에 있는 건데 1975억에 매각을 했다. 근데 이제 이게 자산 총액의 9.09%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거래 상대는 한국 LH예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여기다 뭐 아파트 질랑 없죠. 한국토지주택공사. 거래할 때도 믿을만한 애들하고 한다. 거의 공기업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원금 떼일 일이 없죠. 잔금. 1975. 이게 이제 R&D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시기가 12월 26일이기 때문에 1분기 사업보고서에 이제 반영이 될 건데, 이거는 아마 상계 처리가 꾸준하게 나눠가지고 분기별로 될 거예요. 아마 이거 이제 공시 올라오면은 사업보고서에 반영을 시키겠죠. 그러면 뭐 1975억이니까 아직 잔금을 받질 않아요. 계약금만 이제 받은 상태고 중간 3개월 안에 이제 잔금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면 그거 이제 유보금으로 놔두고 계상을 재무제표에는 R&D로 쓴 거는 이제 바로 R&D로 이제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거고, 요거 뭐 1분기에 다 하겠습니까? 나눠서 상계 처리를 하겠죠. 자, 다음 하는 사상 첫 회사채 담보. 증권사 대출 카드 빼든다. 자, 이 제목을 읽는 순간 와엄마 큰일이네. 이렇게 심각했었어?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회사채 담보를 통해서 한국은행이 증권사를 위해서 대출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증권사가 등급이 얼마입니까? 등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찾아보면 알겠죠. 담보채권 AA 이상. 그러니까 AA 미만이라는 거예요. AA 미만이란 건데, 그러니까 보통 1금융권에서는 5천만 원, 일반 사람들은 5천만 원 예금자 보호를 해주잖아요. 근데 증권사는 예금자 보호 안 해줍니다. 물론 되는 상품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증권사는 여기다가 뭐 돈 맡겨놨다가는 원금 그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증권사가 이번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겠죠. 주식이나 뭐 ETF나 뭐 ELS 다 투자를 했겠죠. 글로벌로 투자를 했으니까 놈의 돈 가지고. 근데 미국 시장이 그대로 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만 버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미국 시장이 폭락했다가 지금 이제 뭐 회복은 조금 했지만 우리나라는 똑같아요. 코스피 그 흐름이랑. 근데 거기에 투자했던 증권사들이 손실을 대규모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한테 대출 회사채를 발행을 해주지. 안 사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은 증권사 회사채를 사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사주냐? 위기가 끝나면 정사가 될 거라는 것을 한국은행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요 회사채를 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험성이
우리 그 듣고 있는 구독자분들 이상이죠. 이 위험성 자체가. 사상 최초가 많습니다. 직접 검토한 이금융권 비상대출 프로그램.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의 한국은행이 자금을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회사채 발행 및 유통에 관여한 증권사가 주요 대상이다. 증권사 혜택이네요. 자, 이것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7년 한은법이 발동했을 때도 대출 담보로 회사채를 받아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이다. 이거를 보고 정말 위험하긴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개미 운동은 굉장히 위험성 있는 행동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래저래 뉴스 통해서 유한양의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향후 대응 방안이라든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한양 헬스터는 올해 8천만 원을 벌 수밖에 없다. 왜? 정해진 가격대로 분할 매수하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오면 50%, 100% 현금을 들어갈 수가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매도하는 완벽한 매도 기법을 가지고 있고 가격대에 따라서 욕심 부리지 않고 대응하기 때문에 나는 해낼 수 있다. 올해 8천만 원 가자! 유한양 앵스트였습니다.